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11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죄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자 이론 또는 기업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그러니까 이때 생산자는 기업이겠죠. 네, 기업은 어떤 제약하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했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생산 기술적 제약이죠. 하나는 그 시장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술적 제약은 우리가 이거를 비용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비용 곡선 그 자체가 그 기업의 기술적 제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Q고 재료고 이게 비용이면 C를 비용이고 이건 생산량이죠. 그런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평균 총 비용 곡선 ATC 곡선이 있고 ATC 곡선을 밑에서 위로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듯이 그리면 그 MC 곡선이 되고 결국 ATC 곡선뿐만 아니라 이 곡선 이거 AVC 곡선도 기억을 하라. 이 AVC 곡선 최저점을 MC 곡선이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MC 곡선은 ATC 곡선의 최저점과 AV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한계 개념과 평균 개념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한계 개념과 그 평균 개념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이제 한계 개념과 평균 개념을 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 값의 최저점을 한계치가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MVC 곡선이기도 하잖아요. 네, MVC 곡선이기도 하니까 MC와 ATC가 서로 이제 한계와 평균 간의 관계고 MVC와 AVC가 또 한계와 평균 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한계와 평균 개념을 곡선으로 그리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최저점, 평균 곡선의 최저점을 한계 곡선이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는 식으로 그리면 된다라고 어쨌든 이게 요 그래프 자체가 기술적 제약을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의 기술적 한계예요. 이게 기술적 제약입니다. 뭘 생산하든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비용이 제로면 좋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다 제로면 좋아요.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비용은 제로다. 그건 아름다운 세상이고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고 에덴 동산이고 뭐 그런 거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상은 없다. 네, 없습니다. 없을 거고 기업은 이런 기업이 이제 비용 구조가 높을수록 이 비용 곡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 기술이 좋을수록 이 비용 곡선 자체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밑으로 내려오긴 이 곡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긴 하겠지만은 제로가 되는 세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이게 기술적 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시장 제약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시장 제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시장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네 가지 시장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 시장이라고 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과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조건이 다릅니다. 네,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시장에 그러니까 기업이 어디 시장에 속하는가, 어떤 형태의 시장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그 논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서 이 비용 곡선 기술적 제약은 변함이 없겠죠. 네, 변함이 없는데 물론 기술이 변하면 변하겠지만은 시장 제약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 비용 곡선 또는 기술적 제약은 요 그래프 하나로 끝나는데 그 그래프만 가지고 기업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비용 제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경쟁 시장에 갔다면 이윤 극대점은 어디일까? 또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들어갔다면 이윤 극대점은 어디일까? 과점 시장에 들어갔다면 그 기업의 이윤 극대점은 어디일까? 독점 시장에 들어있다면 그 기업의 이윤 극대점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각각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독점 시장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이 두 시장, 독점적 가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과 가점 시장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각 시장마다 이윤 극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업의 행동입니다. 기업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디가 이윤 극대점이지? 내가 이윤 극대화를 하려면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기업의 행동 목표거든요. 내가 몇 개를 생산하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기업의 질문입니다. 네, 질문입니다. 기업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MR equal MC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MR이 뭐였죠? 마지널 레베뉴, 한계 수입입니다. MC는 우리가 눈에 이야기했듯이 마지널 코스트죠. 한계 비용입니다. 마지널 레베뉴, 레베뉴죠. 네. 레베뉴 수입이란 뜻이죠. 마지널 한계란 뜻이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면 결국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MR 이퀄 MC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윤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윤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죠. 네, 충분 조건이라면 MR 이퀄 MC가 성립을 해버리면 이윤 극대화가 된다는 게 MR 이퀄 MC가 충분 조건의 뜻인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필요 조건은 뭐냐면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요.
이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윤극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윤극대화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이게 이윤극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질 때의 Q값, 그 Q값, 생산량, 이게 이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Q값, 요 Q값이 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Q값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된다. 요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거예요. 일종의 방정식이죠. 네, 방정식 푸는 겁니다. Q값을 우리가 X값을 찾아라 하는 것과 같이 Q값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MR = MC가 성립. 왜 그런 필요 조건이냐 그러면 만약에 이윤 그래프가 이게 파이고 이 파이가 이윤이에요. 이윤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Q 생산량인데 제로 이렇게 있으면 이윤 그래프도 Q의 함수거든요. 네, Q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Q에 따라서 내가 몇 개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 만두가게 사장인데 다 이윤이 다를 거예요. 내가 몇 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윤이 다를 겁니다. 네, 이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큰가 각각의 다를 텐데 예컨대 이런 그래프다. 이윤 곡선이 이런 그래프다. 라고 한다면 요 값이 극대값일 거 아닙니까? 요 값이. 그래서 요 값에 해당되는 Q 스타를 생산을 하면은 이윤극대가 달성돼요. 근데 보니까 이때의 요 접선의 기울기는 제로죠. 네, 접선의. 그래서 Q 스타에서 그 이윤 방정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그 제로가 되는 값이 바로 이 MR = MC가 성립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파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요 MR = MC가 성립하면 이윤극대가 달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파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여기도 요점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점에서도 MR = MC가 성립을 하죠. 근데 요점은 뭡니까? 최소값을 나타내는 뿐이잖아요. 그래서 MR = MC가 성립을 하게 되면 이윤극대화일 수도 있지만 이윤극소화일 수도 있어요. 이윤극대화일 수도 있고 이윤극소화일 수도 있습니다. MR = MC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래서 MR = MC가 성립을 하면 이윤극대화 아니면 이윤극소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MR = MC가 성립을 한다고 해서 이윤극대화가 달성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윤극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MR = MC라고 하는 그것이 저 조건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조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이윤극대화는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저걸 부르는 겁니다. 저걸 이윤극대화 필요 조건 또는 이윤극대화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려고 할 때는 이윤극대점을 찾을 때는 MR = MC가 그 만나는 지점에서 성립하도록 우리가 그 지점을 찾게 될 겁니다. MR = MC.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윤극대화 조건은 요 MR = MC다라고 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암기를 하시고 요 그래프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그래프 기술적 제약 이거 제가 저번에 암기하러 그래프긴 하지만 그래프 자체를 통으로 암기를 하시고 이윤극대화 조건도 MR = MC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경제학 개론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아느냐, 이런 걸로 이제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많이 쓰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이고 그 이윤극대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경쟁시장부터, 경쟁시장 하에서 우리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어떤 논리 구조를 거쳐서 그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다 똑같습니다. 요 그 논의 구조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경쟁시장, 시장 형태가 어떻든 간에 경쟁시장이든 독점시장이든 과점시장이든 독점적 경쟁시장이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때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시장 분석.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이런 시장 제약과 관련해서 요 각 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텐데, 시장 분석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시장 분석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크게 보면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단기 분석이 있고 장기 분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분석과 장기 분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분석에는 뭐가 있느냐면 단기 분석에는 기업의 단기 균형을 찾는 거고요. 네. 기업의 단기 균형을 찾는 것은 이윤극대점을 찾는 거예요.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거예요. 그 점이,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업에게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목표가 이윤극대화라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전제한 겁니다.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한다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달 수도 있습니다. 이윤극대화? 아니지. 기업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아닌가? 기업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기업가는 존경을 받거든요. 사회적 존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러니까 매출액을 더 많이 올리는, 그래서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그런 기업으로 목표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덩치만 키우는 기업 망하기 십상이죠.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내실이라고 하면 이윤입니다. 이문을 많이 남겨야죠. 어쨌든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기업가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목표가 뭔지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하기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요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 기업의 균형 상태는 이윤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 균형점은 이윤극대점이 되겠죠. 단기에 있어서의 이윤극대점. 그다음에 시장의 단기 균형점을 찾는 거고요. 장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장기 균형점을 찾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장기 균형을 찾는 것. 이 네 가지 균형점을, 균형 상태 또는 균형점을 찾으면 우리의 목표는 끝나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찾는 거다. 근데 기업과 관련된 균형점은 결국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이윤 극대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단기 균형과 시장의 장기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죠.
어쨌든 요 시장의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목표는 요 네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균형점에 있어서 각각의 균형점이 있는데 이 그 기업의 균형점은 이윤 극대화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시장의 균형점, 시장의 단기 균형, 시장의 장기 균형은 이 시장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든요. 시장과 관련돼서는 이게 효율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이 효율적이냐, 독점 시장이 효율적이냐, 과점 시장이 효율적이냐, 독점적 경쟁 시장이 효율적이냐를 요 균형점을 도출한 후에 요 시장의 균형점을 도출한 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요 두 개는 다 균형을 도출하고 나서 효율성 판별을 한다. 판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 판별.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고 나머지 시장들은 경쟁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다 비효율적인 시장이거든요.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은 경쟁 시장에 비해서 다 비효율적인 지점입니다. 비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를 이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효율성 판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각 시장에서의 시장 균형점에서의 공평성도 판별하는데 공평성을 판별하는 것은 딱히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이기보다는 대충 이게 어떤 시장이 더 공평한지를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효율성 판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죠. 경제 맥락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경쟁시장 안으로 이제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틀을 알아놓고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여기다라고 이게 간단하죠. 이거 다 분석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찾으면 되고 이윤 극대점을 찾으면 되고 시장의 균형점을 찾은 후에 효율성 판별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의 논의 구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경쟁이 뭐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이 시장을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는 이제 이게 시장 구조론 또는 산업 조직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업 조직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장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산업 조직론 내지는 시장 구조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어떤 그 각각의 시장 형태의 특징이 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시장 구조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경쟁 시장이 뭐냐,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냐, 즉 경쟁의 의미가 뭐냐를 제가 저기 써놨죠. 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나오고 있는 건데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시장에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그 시장에 모여 있을 때 그것은 경쟁 시장이다. 예, 많아야 되고 일단 그 상품을 같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수요하는 수요자가 많아야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있는 거예요. 네, 저 조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질적인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쟁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는 있을 수 있죠. 네. 수많은 수요와 공급자를 가지고 있는 시장은 꽤 많습니다. 네, 꽤 많아요. 네. 뭐 우리가 뭐 빵집도 많고 식당도 많죠. 네, 여러 가지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질적 상품을 그 시장에서 동질적인 상품을 만든다. 완전히 동질적이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근데 완전히 동질적이진 않죠. 우리가 동질적인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쌀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쌀은 비교적 꽤 동질적이죠. 누가 쌀을 생산하든 상품의 질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은 역시 쌀이죠. 근데 사실은 쌀도 완전히 동질적이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쌀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계량 품종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농법에 의해서 그 쌀을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쌀도 조금씩 그 달라요. 완전히 동질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동질적인 상품을 가진 시장을 찾기는 매우 힘듭니다. 네. 쌀 시장도 동질적이지 않은데 다른 시장은 항상 차별화가 있죠. 조금씩 차별화가 있습니다.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리바게트나랑 뚜레쥬르 빵 맛이 조금씩 다르듯이 같은 빵이라 해도 조금씩 다르듯이 동질적인 시장은 없습니다. 네,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고 동질적인 상품을 사업하는 시장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기업은 가격 수용자가 됩니다. 네, 가격 수용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가격 수용자랑 반대되는 개념이 가격 설정자거든요. 가격 설정자인데 그 가격 설정자는 로서는 그러니까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 설정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가격 수용자라고 그러거든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수용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를 하고 상품이 다 동질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시장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영향력을 개별 기업은 시장에 영향을 매우 미미하게 미치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두를 생산하고 있다. 만두 생산자들이 많다. 그리고 만두는 모두 동일한 맛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가지고 수억 개의 만두가 시장에 나와 있어요. 수천 개의
만두를 팔고 있는데 내가 뭐 몇 개를 팔았다고 해서 몇 개를 판다고 해서 별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내가 뭐 수억 수조 개의 만두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 100개를 더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는 않죠. 네.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격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예컨대 만두 하나에 1,000원인데 내가 1,100원으로 가격을 올려봐요. 그럼 안 팔릴 겁니다. 왜냐? 수많은 공급자가 있고 맛은 다 동질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만두 가게 주인들은 다 한 개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 혼자 1,100원에 판다면 누가 사겠어요? 맛은 동질적인데 안 사죠. 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동질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기업은 가격 수령자 즉 가격은 기업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다. P바 고정된 것이다. 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시장의 또 하나의 조건은 자유로운 시장의 진퇴입니다. 네, 자유로운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입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만두 가게를 하나 연다는 거죠. 퇴출을 된다는 건 그 만두 가게를 접고 나온 이제 만두 가게를 그만둔다는 거죠. 그게 자유롭다? 네. 내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죠. 내가 우리 사업 시작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업을 하다 그만둔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함부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인 시장인 경쟁 시장은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현실에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뭐 주식 시장 비교적 진퇴가 자유롭죠. 우리가 주식을 넣었다 그리고 그 넣은 주식을 뺀다 자유롭죠. 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네. 돈을 빼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걸 현금화하는데 어느 정도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네.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주식 시장이 자유로운 진퇴가 있다고 하지만 그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그걸 사고 파는 그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그걸 얼마나 사야 될지 자유롭지 않아요. 네,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없다. 난 완전 정보라고 하는 건 정말 없습니다. 세상에 저런 완전 정보를 가진 시장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얼마를 벌 거고 얼마의 비용이 들 거고 이런 거 다 안다는 거거든요. 좀 불가능하죠. 알 수 없어요. 네. 사업을 한다는 건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건데 모든 시장이 다 그래요. 어떤 시장에 내가 뛰어들든 간에 저런 시간은 없습니다. 네. 완전 정보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쟁 시장의 네 가지 조건으로서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고 경쟁 시장은 이론적인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이 왜냐하면 경쟁이 활발하다는 것이 좋으니까 그 경쟁이 가장 이상적으로 활발할 때의 상태 그러니까 경쟁 상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전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죠. 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수익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됩니다. 수익 곡선을 왜 도출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걸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근데 이윤 극대화라고 할 때 이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파이라고 쓰는데 파이는 결국 총 수입에다가 총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 즉 비용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했고 이미 그래프 비용 곡선과 관련된 그래프는 이미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입, 총 수입 할 때 이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수익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지금까지 도출하지 않았나 하면은 시장, 내가 어떤 형태의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 곡선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즉, 이 수익 곡선은 이 기업이 직면한 기업이 가격 수용자냐 아니면 가격 설정자냐에 따라서 따라서 이 수익 곡선이 달라지거든요. 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 수용자라고 이제 경쟁 시장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수용자에 맞는 수익 곡선이 도출이 되게 될 겁니다. 나머지 시장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쟁 시장이 아닌 다른 뭐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 가격 설정자입니다. 오직 가격 수용자인 기업은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설정자 다른 시장 분석할 때는 가격 설정자라고 가정을 하고 기업들이 그 가격 설정자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 곡선이 달라질 거예요. 경쟁 시장과는 다른 수익 곡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수용자인 기업의 수익 곡선을 도출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 수용 그러니까 총 수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총 수입을 우리가 총 수입을 TR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TR 이렇게 표현할 건데 TR은 이제 이거 토탈 레베뉴라는 뜻이죠. 네, 토탈 레베뉴. 토탈은 총, 레베뉴는 수입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니셜을 따서 TR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TR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이거는 P 곱하기 Q입니다. P 곱하기 Q.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죠. 네. 판매량. 네. 생산된 게 다 판매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판매량 또는 생산량이다. P 곱하기 Q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거는 이 P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P 바로 쓰겠습니다. 가격은 고정되고 주어져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P 바로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AR 즉 AR은 평균 수입이거든요. 평균 수입은 평균 개념이니까 총 개념에다가 Q로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 건 개당 그러니까 생산량 하나당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개당 수입이 얼마냐 그거거든요. 네. 개당 수입이 얼마냐 그걸 우리가 이제 AR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AR이라가 에버리지 레베뉴니까 그 이니셜 바탕을 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입을 이제 문자로 AR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AR은 결국 개당 생산량 하나당 수입이 얼마냐니까 Q분의 요 TR이겠죠. 네, Q분의 TR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Q분의 TR이 P 곱하기 Q니까 P 바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Q는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평균 수입은 P, 즉 가격이 되는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모든 상품의 평균 수입은 가격이죠. 네, 이거 하나 내가 이거 팔면은
얼마의 수입을 얻습니까?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 1,000원만큼 수입 얻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입은 항상 P입니다. 항상 P예요. 평균 수입은 항상 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시장든 상관없이 이거는 언제든 성립되는 식이에요. P는 AR은 P다. 근데 P는 주어져 있죠. 경쟁 입장에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수입. 한계 수입은 우리가 MR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마지널 레벤이죠. 그러니까 MR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한계 수입 MR은 이거는 총 수입의 미분이거든요. 한계 개념은 총 개념의 미분입니다. 미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각 다 이 총 수입이든 평균 수입이든 한계 수입이든 뭐든 다 Q의 함수예요. Q로 미분할 수 있습니다. Q로 이거 미분하면 DQ분의 DTR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DTR도 Q의 함수죠. 당연히 Q가 변하면 TR이 변하니까 Q의 함수죠. Q가 변하면 TR이 변하니까 Q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Q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미분을 하면 결국 DQ분의 D의 P 곱하기 Q니까 이 바죠. 근데 P 곱하기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P바는 지금 일정해요. Q가 변수입니다.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P바가 되죠. P바가. 그런데 우리가 Y는 2X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해보죠. 이 식하고 똑같죠. 마치 TR을 Y로 두고 P를 2로 두고 Q를 X라 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와 DX에 DY 이렇게 미분을 하라 라고 하면 이 미분하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값이 어떻게 나오죠?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논리예요.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P 곱하기 지금 TR은 P 곱하기 Q다. Q바니까 이게 상수죠. 2가 상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P도 상수거든요. 지금 X가 변수고 Q도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Q분의 DTR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Q에 대해서 미분하면 P바가 되는 거. 두 개 가지 논리 구조 같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계 수익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총 수입은 P 곱하기 Q인데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은 다 P바로 같아요. P바로. 한계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계 수입은 시장마다 다릅니다. 아까 이제 평균 수익 같은 거 AR은 어떤 시장이든 P바라 그랬죠. P라고 그랬죠. AR은 무조건 P입니다. 가격입니다. 이거 한 개당 이거 얼마야? 개당 내가 한개 수입이 얼마야? 이거 팔면은 내가 개당 얼마야? 가격만큼 판 거니까 당연히 평균 수입이 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MR은 한개 수입은 시장마다 요 값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격 수용자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 MR을 구했기 때문에 MR 이꼴 P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시장에 가면 MR 이꼴 P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거든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 수용자인 경우에는 P 바였잖아요. P 이꼴 P 바였잖아요. P 이꼴 P 바였잖아요. P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P 바라는 말은 주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시장에서는 P가 변하거든요. 생산량에 따라서. 그래서 P가 P 바가 아니라 P는 P의 함수가 돼요. Q의 함수가 돼요. P는 Q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P는 fx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xq, fq가 된다. q에 따라서 변한다. q의 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f를 쓰지 않고 그냥 이 p에 따라서 써주는 거예요. p로. 그렇게 되면 p 이꼴 pq. 이 말은 뭐냐면 p는 q의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격 설정자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설정자, 내가 어느 정도 기업들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면 기업들은 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변화시키거든요. 가격을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야기는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독점 시장부터 이야기할 텐데 독점 시장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독점 시장부터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P가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걸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복잡하게 돼요. P는 그냥 우리 때는 지금 우리에서는 그냥 2란 숫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상수였는데 이제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되는 겁니다. Q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수익 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수익 곡선을 우리가 다 Q의 함수예요. 제로 그다음에 수익 곡선을 R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진다. P 스타로 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은 다 P 스타의 가격 수용자로서 가격 그냥 수용해버려요. 수용해버리고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기업이 직면한 가격은 일정해요. 가격 수용자니까. 그 가격을 그냥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시장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경쟁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요. 이게 스몰 d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내가 몇 개를 생산을 하든 내가 몇 개를 공급을 하든 수요자들은 P 스타에서 수요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P 스타라고 주어져 있는 가격 하에서 내가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AR 곡선과 MR 곡선이 다 도출이 되는데 P 스타와 AR이 같죠. 평균 수입이 같죠. 평균 수입은 내 Q가 몇 개를 생산을 하든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하든 P 바로 같습니다. 일정해. AR이 되고 MR도 마찬가지로 P 바니까 MR이 된다. 그러니까 P 스타, P 이꼴 AR 이꼴 MR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수평선이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자 AR 곡선이기도 하고 MR 곡선이기도 합니다. AR은 평균 수익 곡선이기도 하고 한계 수익 곡선이기도 하다. 이 수평선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곡선이 결국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AR 곡선이자 MR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요 수익 곡선은 요 선 하나로 이제 경쟁 시장에서의 수익 곡선은 요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수익 곡선도 알고 비용 곡선도 알고 그러면 이윤극대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극대점을 찾아오면 될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